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이셨던 이창훈 단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이제 방송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네. 단장님이 가지고 계신 인사이트에 이렇게 많은 또 도움이 됐다라는 그 글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과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정말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참 네. 혼란스럽잖아요.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관련된 질문들을 오늘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뭐 2차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막 미래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뭐 기업 그 실적도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네, 있고요. 이미 투자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하는 게 지금 현명한 대처 방법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이 펀더멘탈 드리븐 마켓, 그러니까 기업체 실적도 좋고 경제도 좋아지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걸 우리가 이제 실적 장세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실적 장세일 때는 사실 별로 혼란스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지금은 경제 펀더멘탈도 그렇게 뭐 안 좋고, 물론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좀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업들의 실적도 1분기 안 좋았고 2분기는 더 나쁘겠죠.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인 거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요번엔 조금 특이한 사이클이죠. 이거는 뭐 이 통상적인 경기 사이클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그 팬데믹 때문에 오는 샥이 왔고 그 샥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일단 처음에 무제한 돈 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 하에서는 경제도 이게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네. 나빴다가 좋았다가 또 나빠지고. 네.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돈을 이제 푸는 거죠. 돈도 풀고 금리도 낮추고 그러면은 그 다음 사이클에서 경제가 이제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경제가 너무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그 인플레 압력도 높아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돈을 좀 조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꺾기 시작하고. 그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그런 유동성 장애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통상적인 경기 사이클하고 지금하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약간 혼란스러운 것들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돈 풀고 경기가 서서히 좋아지는 모양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경제 지표가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돈을 푸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이 어떤 모양으로 갈 거냐 하는 게 예측이 통상적이진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 게 좋은가요? 이미 투자를 한 투자자라면은 주식에 투자한 사람. 예,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동학개미 운동 뭐 이래서 개인들이 많이 샀죠 주식을.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유동성장은 참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에 의해서 또 하나는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 센티먼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무슨 뭐 경제 지표나 아니면 기업 실적이나 이런 걸 갖고 어떨 것 같다 하고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운 장이다. 네. 그럼 뭐를 보고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드는데요. 하나는 이제 뭐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우량한 기업에 내가 장기적으로 저축의 개념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관여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약간의 여유 자금을 갖고 그래도 좀 이렇게 잃으면 안 되고 네. 걱정도 많이 되고 이런 트레이딩 개념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나스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우리 시장이 뭐 별도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오르기도 하고 더 빠지기도 하지만 흐름으로 보면 결국은 이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건 미국의 월스트리트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우리가 얘기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뭐 애플, 뭐 넷플릭스, 뭐 기타 등등. 근데 어쨌든 그냥 큰 그림에서 보면
나스닥인 거죠. 네. 나스닥 지수.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지금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뭐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게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꺾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건 모르죠. 이유는 모르고. 네, 지난번에도 보면은 지난주였나요? 하루에 막 한 5% 이상씩 네. 빠졌었잖아요. 연준 발표 다음 날. 네, 그 언제쯤이죠. 근데, 우리 시장이 빠지기 전에 사실은 나스닥이 먼저 빠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람들이 이게 유동성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어떤 트리거가 돼서 그걸 이렇게 촉발하는 게 있겠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촉발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스닥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양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하고 파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먼저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응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은 유동성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적장인 경우에는 뭐 경제지표가 나빠질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 아니면은 뭐 기업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 나빠질 것 같다 이렇게 해갖고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유동성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뭐 퍼가 뭐 예를 들면 15배가 적정하다고 봤는데 지금은 20배, 뭐 30배 이렇게 말하자면 밸류에이션을 더 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증시격언에 보면 주가는 주가에 물어봐라 이런 게 있어요. 그 무슨 말이죠? 무슨 뜻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대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이카노미스트가 네. 시장을 잘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카노미스트는 늘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데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의 데이터라고 하는 건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미래를 예측하면 안 맞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시장의 제일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는 주가인 거죠.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본시장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프라이싱이거든요. 가격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싱을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주가를 예측한다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주가를 보고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가에는 모든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의 뭐 아는 지식과 그 사람들의 심리와 모든 것들이 희망과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게 주가거든요. 네. 그 주가는 주가에 물어봐라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서 판단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실물 경제하고 주가하고 괴리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네. 막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뭐 네.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 유동성 장세가 심해질 때, 이 마무리는 분명히 오잖아요. 그 그렇죠. 마무리 단계에서 생기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가의 급락이죠. 급락.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가는 네.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는 그리고 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정이 오면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조정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올라가도 괜찮아? 이렇게 불안해할 때는 주가는 오르죠. 그래서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는 건데 그럼 언제 주가가 빠르냐? 모든 사람들이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할 때 빠지는 거죠. 그럼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요? 다들 지금도 제가 보기엔 과열은 과열이에요. 예, 지금 다들 뭐 보면은 연준이 해결해 주겠지. 뭐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급락하거나 이러면 나스닥이. 그러면서 안심하고 지금 뭐 배팅해야 될 때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시장은 사실 지금 약간 과열이죠. 과열되어 있는 건 확실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열이라고 하는 게 언제 꺾일 거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멘텀장인데 근데 그 명확한 시그널은 나스닥부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지난 저 2월달, 3월달 급락했던 것처럼 그렇죠. 갑자기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보통 급락하게 되면 이 투자자의 심리가 다시 반등하겠지. 반등하면 팔아야지. 이러다가 더 떨어지잖아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 급락에서 그냥 매도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은 그 타이밍은 저도 잘 모르죠.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제 생각에는 이 반등하면 팔아야지 이런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으면 그러니까 가능하죠. 근데 이제 요새는 보면 지난번에 그 빠질 때도 보면 뭐 한 달 만에 그냥 마라락 무너졌잖아요. 예. 반등 다음 반등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 거는 천천히 올라가요. 늘 보면. 왜냐면 그렇죠.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땐 되게 신중하거든요. 사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20% 수익이 나면 또 파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법은 별로 없고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빠질 때는 급락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우리 임 대표님도 돈을 100만 원 벌었어요. 아니면 돈을 1000만 원 벌었어요. 네. 돈을 1000만 원 깨먹었어요. 예. 돈을 1000만 원 벌었을 때 기쁨과 돈을 1000만 원 깨먹었을 때 마음 아픔과 어느 게 크세요? 잃은 게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통상 사람은 네. 본능적으로 이건 본능적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존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잃을 때가 훨씬 힘들어요. 본능적으로 손실을 줄이겠다는 행동은 되게 빨리 한다고. 그래서 빠질 때는 급락하는 거예요. 딱 분위기 봐서 그냥 던진다 이거죠. 사람들이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위험을 회피해야지 하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왜냐면 원시 야생에서 동물을 만났다. 그러면 생각하기 전에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뭐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피하잖아요.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자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그러니까 그런 급락하는 네. 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그냥 급락이구나 하고 그냥 딱 손절을 하는 거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좀 빠질 것 같으니까 좀 미리 정리하자 이거보다는 전자가 낫다는 얘기신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관 투자가하고 개인하고 좀 다르다고 봐요. 기관과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기관 투자가 우리가 이제 주식을 얘기할 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관 투자가는 빠질 때 사는 거예요. 빠질 때 무릎부터.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는 물량을 많이 사야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발이라고 하면 무릎 정도부터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치고 돌아왔을 때까지 사는 거죠. 그리고 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깨부터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개인은 안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은 뭐 내가 물량이 많지도 않고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꼭지점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은 거꾸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무릎부터 사는 게 맞고 이렇게 해갖고 넘어가서 빠지는 어깨에서 파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좀 과열인 장세에서도 지금은 경계심을 가져야죠. 경계심을 갖고 잘 지켜보다가 그렇죠. 그런 나스닥에서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냥 그렇죠. 바로 이제 그 상황에 정리하는. 그러니까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아주 장기 투자하는 그런 뭐 저축의 개념, 내가 이거를 뭐 5년, 10년 동안 말하자면 자산 배분이나 저축의 개념으로서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뭐 굳이 일비할 수 없고 여유 자금 뭐 몇천만 원 갖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분들은 그런 타이밍을 잡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은 일시적으로 어떤 그 요인들에 의해서 폭락을 하더라도 다시 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하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철학의 문제인데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본이 중심인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캐피탈리즘. 네. 그러면 자본주의의 체제가 붕괴되기 전에는 누가 위너겠어요? 자본가들. 그렇죠. 자본이 위너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동안에 자본은 계속 돈을 벌었잖아요. 네. 네? 노동은 그냥 먹고 살았죠. 그러네. 우리가 그거를 뭐 선과 악으로 나눌 수는 없고 어쨌든 현재는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그 소련의 붕괴를 통해서 어쨌든 계획경제 공산주의 체제보다는
그래도 뭐 사람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낫다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거고요. 현재로서는 그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할 만한 다른 뭐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기업들은 자본은 계속 증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보다도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은 더 생존을 많이 할 수 있죠. 왜? 기업은 이 시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혁신하고 적응하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퍼블릭,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업, 공공섹터보다는 사실 공공섹터는 비효율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왜 그냥 돌아가느냐? 독점이니까. 우리나라 공공기관도 독점이에요. 망할 염려가 좀 없죠. 국가망이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근데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신하고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현재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 갑작스런 어떤 급락 현상이 벌어진다 하도 네. 본인이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은 뭐 전혀 흔들릴 필요 없이 네. 그냥 보유하면서 네. 뭐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네. 보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단기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 그렇죠. 바로 매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게 투자라고 하는 거는 네. 자기의 마음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해야지 남의 얘기를 듣고 하면 그러면 잘 안 돼요. 그거를 정하신 분이 의외로 또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그런 좋은 시점에 팔아야지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자기만의 룰, 그러니까 어떨 때 팔고 어떻게 사고 뭐 이런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뭐가 정답인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룰을 미리 세워놓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시장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그런 이렇게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걸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시장이 맨날 내 멱살을 자꾸 흔드니까 그럼 시장을 못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하겠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네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예를 들면 뭐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뭐 주식의 몇 %를 줄이겠다. 뭐 이런 거 있어야죠. 네, 그렇군요.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한 수익률에 도달하면 주식을 뭐 이런 3분의 1을 줄이겠다. 뭐 이런 게 뭐가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죠. 네, 그렇군요. 금리를 낮추는 게 말이에요. 과연 이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일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면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늘 경제학자들 또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들 다 이 미국에서 경제학을 배운 거죠. 맨큐의 경제학 이런 것들 다 배웠죠. 사무엘슨의 경제학 이런 걸. 비슷한 논리인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푼다 그래요. 근데 과연 얼마나 그럼 나아지죠? 조금 나아지죠. 조금 나아지는데 아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10년을 봐봐요. 늘 그런 명분으로 해서 계속 돈을 찍어냈거든요. 금리를 낮춰갖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좀 나아졌죠. 일자리 조금 늘어났고 뭐 경제는 뭐 아주 이렇게 성장한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성장했죠. 근데 그 사이에 자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자산의 상승이. 네. 왜냐하면 집값이 엄청 올랐고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부의 편중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거든 사실은. 물가 얘기하는데 물가 얘기할 때는 그냥 생활 물가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길바닥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가 자야 되는데 집값이 저렇게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걸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내가 뭐 이 정책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다고 하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거는 그걸 통해 그게 그렇게 흘러가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워킹해서 뭔가 알아서 돌아가라는 건데 지금같이 가처분 소득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도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부족해갖고 이미 공급은 공장이나 설비들은 다 많이 있는데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이 무슨 금리가 높아갖고 투자를 안 하겠어요? 투자를 해도 안 팔릴 것 같은 게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을 풀어봐야 내가 보기엔 또 나타나는 현상은 집값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두 개죠 뭐. 근데 정부가 뭐 나서서 엄청나게 집값을 잡겠다는데 그게 될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저소득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거죠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직접 소비 쪽에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투자하는 쪽에다가 여러 가지 자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무제한으로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 또 나타나는 현상은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문제가 있죠. 이번에 미국이나 이런 데 실행한 게 재난지원금이죠. 그렇죠. 예, 재난지원.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을 펼치게 된 거는 이제 결국은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그런 면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네. 뭔가 더 아주 나빠지는 것들을 네. 그나마 좀 더 막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이제 필요하죠. 그런 게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재난지원금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찍어내면, 결국은 자산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죠. 유럽의 부동산을 보면, 유럽 경기가 계속 지난 10년 동안 안 좋은데, 유럽의 부동산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왜? 돈을 찍어내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낮은 금리에 말하자면 종이화폐를 들고 있어도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금리인데 내가 뭐 은행에 돈을 맡겨도 그걸 안 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실물 경제에서 그만한 돈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이미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 부분에 투자 부분에서 그만한 자금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좀비 기업들만 많이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결국 부동산, 주식 이렇게 들어가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무차별적인 돈풀이 하는 거가 과연 인류학에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도 좀 있고 오히려 재난지원금처럼 그냥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건 좀 그렇지만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직접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는 투자, 우리가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미래지향적인 투자하는 쪽에다가 뭔가 돈이 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사실 재원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재원 때문에 또 논란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요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식 양도세가 시행이 되면은 국내 주식에 투자는 그 투자자들이 오히려 해외로 빠질 수도 있다. 차별점이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혹은 아니야 뭐 이게 더 일반적인 투자자들 위해서는 더 나은 방식이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단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지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꼭지를 두 개를 지금 주신 거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계속 돈을 하는데 그럼 돈 어디서 조달할 거냐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도차익과세 이슈인데요. 우선 이제 앞에 거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금을 걷는 거. 또 하나는 정부가 부채를 지는 거죠. 국채를 발행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뭐 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채를 늘리는 거죠. 국채를 발행해서. 근데 이제 그게 아이러니한데 이 부채를 계속 늘릴 수 있는 국가들은 있어요. 그 국가들은 뭐냐면은 말하자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국제결제 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은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 옌, 파운드 이런 걸 들고 있는 나라들은 돈을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규모를 얘기하는데요. 일본은 200%야.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40% 돼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10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돈을 찍어낼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정부 관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보면 늘 OECD 평균 대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재정이 건전하고 부채 비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OECD 평균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들은 찍어내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원화가 국제결제 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 부채가 높아지거나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약간 위험하다고 느끼면 코리아 원이 공격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1997년도에도 똑같았고요. 외환위기 때도 환율이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갔었고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 1,600원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씩 환율 팍팍 뛸 때가 있어요. 놀래서. 그때 언제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채를 팔 때예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채를 좋아해요. 지금은 근데 저는 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금리를 낮춰놨다. 쓸데없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기준금리를 너무 낮춰놔서 과연 다음에 위기가 올 때, 왜냐하면 그 외국의 중앙은행들이나 이런 데, 국부펀드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 국채를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머징 마켓이지만 경제 펀더멘탈로 보면 굉장히 건전하고, 수출 많이 나고. 사운드 하고, 경부 부채 낮고, 근데 금리도 괜찮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채를 많이 좋아했는데 조금 걱정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정부의 부채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건 세대 간의 갈등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좋아. 우리는 막 부채를 많이 해서 지금 우리만 견디면 좋아요. 돼. 근데 그 부채라고 하는 건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자식 세대인 거지, 청년들인 거죠. 그 젊은 친구들이 그걸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윤리적으로 보면은 너무하다. 우리가 사실은 밑에 애들을 어떻게 보면은 착취하는 구조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일본, 이런 나라들은, 왜 그러면 괜찮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 경제 이론들은, 전통적인 경제 이론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부채 화폐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원래는 중앙은행과 정부를 이렇게 독립시켜 놨거든요. 그 배경은 1929년도에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이후에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자.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인플레를 걱정하진 않아요. 근데 현대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경제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인플레가 문제가 됐었거든. 왜냐하면 점점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돈은 다 부동산하고 자본 쪽에 들어가 있지 사람들 별로 돈이 없잖아요. 네. 별로 그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통화에 대해서 돈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에서 손 못 대게 하자. 왜냐면 정치는 냅두면 늘 돈 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게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사람 돈 주면 표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을 독립을 해놓는데, 요새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중앙은행이 나서서 정부 부채를 사주잖아요. 국채를. 네. 원래 그래서 중앙은행이 다이렉트로 국가 발행하는 채권을 못 사도록 막아놨거든, 원래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에서 돈이 없으면 국채를 찍어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국채를 민간에서 사죠. 네. 그리고 민간에서는 그만큼 또 그 국채를 갖고 어디로 가자면 중앙은행에 가요. 중앙은행에 가서 그걸 담보로 해갖고 돈을 갖고 오죠. 그게 RP죠, RP.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통화량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막아놓은 파이어월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정부가 돈이 없으면 그냥 찍어. 그러면 요거 하나 거쳐갖고 중앙은행에서 그냥 갖고 가고 자기 그냥 달러 찍어 인쇄해갖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채 화폐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판에 가서 중앙은행이 그냥 정부 부채를 탕감해주면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끼리 합의만 되면 되니까. 네, 중앙은행도 정부인데 그 부채를 탕감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게 아까 금리 얘기를 하셨지만 정부는 그럼 뭐만 부담하면 되느냐. 이자만 부담하면 돼요.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자가 지금 제로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일본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자를 지금 별로 부담이 없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게 괜찮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OECD 평균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국제 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거든. 그래서 우리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걸 화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누가 갚아야 되냐? 우리 자식 세대가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가 네. 엄청난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게 터지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죠. 금융인들만.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자기 임기 동안만 안 터지면 되니까. 그리고 임기 동안에는 이렇게 저금리를 계속 끌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저금리 체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갈 것 같아요. 그럼 저금리 체제하에서는 정부는 재정 부담이 별로 없는 거거든. 이자가 안 나가니까. 이자가 안 나가니까. 그럼 뭐 정치인은 자기가 뭐 20년, 30년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임기 동안은 안 터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정치인들은 많이 안 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시장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야, 그래도 우리 자식 세대 때 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하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어쨌건 좋은 거죠. 현재 이런 상황은. 기업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보통 트럼프 대통령을 그러니까 월가도 그렇고 네. 금융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는 게 네. 어떻게든 막 그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비 기업은 제일 좋은 거죠. 좀비 기업. 좀비 기업. 왜냐하면 사실은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이미 돈이 많은데 굳이 뭐 남의 돈을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꼭 저금리체가 좋을까?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이게 참 이제 제가 보면 참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데 사실 이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경기 사이클이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악화됐을 때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죽어요. 근데 그분들은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이 기업들이 경쟁이 처지는 기업들은 죽고 살아남는 기업들은 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그러면은 그 기업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비효율적인 기업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또는 자본 이런 것들은 나와서 더 효율적인 쪽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갖고 가는 게 이 시장 경제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계획 경제 공산주의를 이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막 풀어대면 그냥 좀비 기업도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좀비 그렇죠. 기업들도. 그래서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냥 목숨 붙이고 다 같이 살면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건 시장의 네. 그 원리에 의해서 네. 죽고 살고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시장 원리대로 가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가,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또 정글이거든요. 약육강식이거든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투표로 뽑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부가 그래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선의 편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파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당리당략이 아니고 국민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똑똑해야죠. 볼 좀 알아야지. 근데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그게 국민의식이죠. 깨어있는 국민, 시민의식.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정부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인기 영합적이고 막 뭐 당파적이고 이런 정부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주식 양도세 네. 이게 우리 실질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좀 그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네. 불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게 지금 거래세보다 유리하다고 봐요. 네.
이제 세율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은 이 정부가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OECD에서 아마 양도차익 과세를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양도차익 과세를 하죠. 양도차익 과세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아니 근로소득세는 그렇게 뛰어가면서 월급쟁이들 세금 엄청 냈잖아요. 그동안. 이 밸류, 그러니까 이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노동이 중요한 거죠.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게. 그렇잖아요. 네. 가만히 내가 아파트 갖고 있었는데 엄청 올라가서 돈을 벌었어. 그런 거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 어느 게 별 가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세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그 다음에 자본 차익,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부터 제일 높죠,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식 양도차익과세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세금 좀 올린다 그러고. 틀린 거죠, 순서가. 대신에 이제 뭘 했냐. 거래세를 엄청나게 많이 빼갔잖아요. 아니, 거래하는데, 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하잖아요. 정부가 거래하는 데 도와주는 거 있나요? 근데 지금 증권사의 매매 수수료는 거의 제로 가까이 갔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거래 수수료가 0.3%였다가 0.25로 내려갔죠. 25bp. 엄청 비싼 거예요. 거래세가. 그리고 양도차익과세가 선악의 관점이나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맞아. 왜 이름 못 갔을까요? 글쎄요. 거래세가 훨씬 크거든. 아. 양도차익과세 어느 정도 세율로 할지 모르겠지만 순차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거 해봐야 거래세 이거 안 되거든. 그럼 세수 부족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양도차익과세로 하는 게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낮고 또 하나는 이제 시스템의 부족이죠. 왜냐하면 지금 양도차익과세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종목당 이익 난 거에 대해서 과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총 거래를 해야. 그러니까 합산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금융에서도 전체를 합산을 해서 손실과 이익을 퉁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맞죠. 네. 미국은 손해본 거는 놔두고 그렇죠. 이익 본 것만 가져가면. 미국은 그렇게 해요.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시스템을 정비해서 합산과세로 가면서 양도차익과세로 가는 게 맞다. 대신에 그러면 그만큼 거래세를 낮춰야죠. 왜냐하면 시장이 언제가 효율적이냐. 거래 비용은 적고 차익에 대한 과세나 보유과세는 많고 그렇게 가면 시장이 효율적이에요. 왜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거래 비용을 너무 높인 게 있어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팔면 집 팔 때는 양도차익과세를 많이 내고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잖아요. 취득세가 거의 3%인가? 3%쯤 돼요. 네. 아니,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집을 사는데 왜 3%씩 정부가 가져가죠?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건데. 사실은 그 보유세를 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보유세는 내도 그건 맞아. 왜냐하면, 아니, 어쨌든 정부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내가 쓰잖아요. 도로나. 그 다음에 또 정부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방도 해주고, 외교도 해주고,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내는 게 맞아. 근데 거래 비용을 그렇게 비싸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 양도차익과세를 올렸으면 이제 취득세 이런 걸 낮춰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가격이 합리적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점프업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차익과세를 점진적으로 하는 거는 합산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주가에 나쁜 영향을 줄까? 저는 별로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과세를 해야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로소득세도 이 감면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작은 돈이라도, 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게 그게 국민의 의무죠. 그렇게 해야 그게 모여서, 다시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환율에 대해서 약간 시장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해요. 지금은 기초적으로 보면은 달러 약세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사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국제 통화 이렇게 보면은 등치가 제일 큰 놈이 달러고 두 번째로 큰 놈이 유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로가 워낙 절었기 때문에 달러가 강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미국도 제로 금리로 낮췄고 사실 통화의 가치를 매기는 거는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 제로 금리를 낮췄고 미국도 돈을 많이 찍어내고 달러를.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기조적으로 약세 국면으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화가 그러면 계속 강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리스크온 모드로 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원화가 강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구조적으로 원화가 강해질 수 있느냐? 저는 조금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이 돈을 막 재정 집행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총량에 있어서는 뭐 아직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기본소득이잖아요. 기본소득은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갈 거거든. 근데 어쨌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사람들이 표를 얻으려면 뭐 돈 쓰겠다는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원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수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번 달에도 보니까 20일까지인가 무역 통계로 보니까 수출이 많이 줄었던데. 그리고 반도체 가격은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런 경쟁력 부분이 떨어질 때 원화가 괜찮을까? 조금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달러는 약세 기조인데, 네. 코리아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무부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금리도 이제 낮춰버렸잖아요. 기준금리도 이제 1%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별로 굳이, 예를 들면 내가 외국의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CIO야. 근데 한국의 국채를 꼭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원화는 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는 미국하고 우리가 달러하고 통화 수합을 맺었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미국하고 잘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안전판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면 뭐 국방, 군사, 안보 부분도 그렇지만 경제 부분에서도 어쨌든 지난번에 1,300원, 하루에 40원 올랐잖아요. 하루에 40원 팍 튀어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달러 자산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 코리아 원화잖아요. 네. 우리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내 자산이 다 이머징 마켓에 있어. 근데 그거와 반대편에 있는 자산을 갖는 게 그건 달러 자산이잖아요. 아니면 금이거나 안전자산이잖아. 그러니까 일정 부분 달러 자산을 갖는 거는 좋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하는데 옛날에 진짜 펀드들 다 환해지 했어요. 원화하고 해외 투자 펀드에 $1 다 해체해갖고 2분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걸 왜 하나 싶어요. 해지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달러 자산을 갖고 하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좋은 거죠. 원화가 환율로 얘기하면 환율이 당분간은 아래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1,2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예를 들면 1,150원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기조적으로 달러를 많이 풀어대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더 길게 봤을 때 원화가 그러면 1,000원, 900원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닐 거고 오히려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이제 기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요번에 뭐 어디 그 미국의 그 교수 스티븐 로치인가 그런 교수는 달러 가치가 35% 정도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래서 달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국만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달러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달러 인덱스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우리가 이제 IC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 그 달러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통화는 우리나라 통화가 아니에요. 유로, 옌, 파운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캐나디안 달러. 하여간 5개 통화가 있어요.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 얼마나 달러가 강하냐 약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 맥락에 달러가 약하다는 얘기고 지금 이머징 통화는 다 약해요. 대표적인 게 브라질 헤알이에요. 브라질 헤알은 뭐 정신없이 떨어졌어요. 지금 와중에 코리아 원도 지금 1,200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통화들은 지금 강하지 않아요. 달러 대비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거냐. 저는 사람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을 푸는 게 좋냐? 길게 보면 안 좋다. 자본만 좋다, 자본만. 부동산이나 자본은 좋은 건데 인간에게 좋냐?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예요. 또 하나는 국가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왜냐하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돈 찍어내면 돼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미국 어려운 상황 생기면. 그럼 왜 이머징이 힘들겠느냐? 이머징은 돈을 못 찍어내요. 찍어내다가 환율이 폭등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남미 통화, 뭐 남아공, 뭐 이런 뭐 러시아, 우리나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머징과 선진국의 중간쯤에 있죠. 근데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말씀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달러 인덱스를 바탕으로 한 그 지수와는 우리가 그렇죠. 약간 디커플링화된 그렇죠. 우리만의 어떤 환율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머징 마켓 통화는 별도로 봐야 되고요. 그거를 보려면은 그 미 연준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 달러 인덱스뿐만 아니라 뭐 전체 통화에 대한 인덱스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이머징 마켓 대비 통화에 대한 인덱스 이런 게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는 그냥 달러 인덱스. 예, 달러 인덱스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낮춰지면 우리도 또 좀 떨어질 것 같고. 조금 영향은 받죠. 조금 영향은 받는데 우리는 중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 부분하고 이머징 마켓 통화하고 그 중간쯤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세계적으로는 어쨌든 달러 약세를 포지션을 잡고 금 투자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 그 금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돈이 많으면 사겠어요. 돈이 많으면.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아니 이거 종이 쪼가리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금은 화폐잖아요. 가장 역사가 오래된 화폐가 금이잖아요. 네. 근데 달러를 계속 찍어낸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의 대칭점에 서 있는 게 달러하고 금하고 비슷한 거였는데 달러는 그전에는 이제 금이 별로였죠. 변동성도 크고 이자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죠? 워렌 버핏이 금 투자하냐? 난 안 한다. 이자도 안 주는데 왜 하냐? 그때는 미국의 채권들이 이제 국채가 이자를 줬잖아요. 네. 2%씩 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사실 안전자산이니까 뭐하러 내가 금을 갖고 있겠어요.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 되지. 근데 이제 미국 국채도 이자를 안 주잖아요. 돈은 계속 찍어내잖아요. 그럼 불안하지. 그럼 내가 왜 100달러짜리 갖고 있겠어요. 종이를. 그거보다는 금을 사는 게 낫지.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그 보통 이제 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실물금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보통 ETF에 투자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또 ETF도 그 미국의 본토의 네. 그 미국 그 달러 표시로 ETF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한국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좀 다양한데 네. 어떤 게 지금 한국적인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달러 ETF를 사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 네. 그럼 달러도 사고 금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을 직접 사고 팔 때는 이게 현물이기 때문에 아마 세금 이슈가 있을 거예요. 금덩이를 사고 파는 거는 세금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국내 ETF는 아마 그 언더라잉 에셋이 금 선물일 거예요. 금 선물일 거거든 분명히. 네. 우리가 원유 ETF를 봤잖아요. 얘네들이 롤오버를 하거든. 네. 네. 매달. 그렇죠. 금도 아마 매달 이게 선물이 만개가 올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근월물, 원월물 한 3개를 이렇게 가중해 갖고 있다가 이게 끝나갈 때쯤 되면 일로 옮겨 타거든. 네. 아마 비교해 보시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 금 가격을 그대로 못 쫓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급등 나가게 되면. 원유 ETF 대표적이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원유 ETF하고 실제 원유 가격 40% 왔잖아요. 네. 아마 원유 ETF, 레버리지 ETF 이런 거 못 따라왔을걸요? ETN도 마찬가지고. 저 같으면 돈이 많으면 미국에 있는 금 ETF를 사든가
근데 미국은 ETF가 이거하고 좀 틀린가요? 우리는 선물 지수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거기 실제 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제가 뭐 그 ETF를 안 뜯어와서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금을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걔네들도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양적 완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금을 그 생산하는 광산업체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그런 주식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뭐 뉴몬트 마이닝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마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을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는 것도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지금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개연성이 높으니까 네. 이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안전자산인 금리 오히려 낮다라는 이제 생각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 달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양적 완화가 이렇게 많이 계속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달러의 어떤 패권? 이게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기축통화로서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기 전까지 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절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갈 거냐. 뭐 트럼프는 마이너스 금리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제가 보기엔 철이 없는 얘기죠. 근데 왜냐면 이게 또 남의 죄송합니다. 이거 삭제 남의 나라 같은 남의 나라도 마이너스 금리를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달러거든. 내가 필요할 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경쟁력인데 그거를 마이너스 금리로 가서 망친다?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러고 두 번째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 가서 봤잖아요. 도이치뱅크 얼마나 크고 튼튼하고 괜찮은 쟁쟁한 은행이었는데 주가가 안 오르잖아요. 비리비리하잖아요. 마이너스 금리 체제하에서는 금융기관이 제대로 워킹할 수가 없거든. 돈을 못 벌거든. 그럼 뭐 미국이 제일 경쟁력 있는 산업이 뭐예요? 금융이잖아요. 금융. 근데 뭐 자기네 그 경쟁력을 뭐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돈 푼다고 해서 뭐 좋아지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다만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이런 급작스러운 이게 쇼크가 와서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SPV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하이힐까지 다 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돈이 없어서 부도나는 거는 막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영원히 할 거냐? 그러면 경제가 다 망가지죠. 다 좀비 기업 되니까. 그렇진 않죠. 응급조치인 거죠. 지금 정도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달러를 그렇게 안 찍어내죠. 달러 찍어낼 이유도 없고. 그래서 네.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달러는 약세로 가는 게 아니라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회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달러를? 회수는 못 하죠.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줄여 나가는 방식. 지금 돈 푸는 거를 줄여서 점점점 안 푸는 쪽으로 가는 거고, 회수하는 거는 뭐, 그건 쉽지 않죠. 왜냐면, 그거 뭐 회수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테이퍼 텐드럼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2014년도인가? 벤 버냉키가 이제 FRB 의장할 때, 이제 경제 좀 나아지고, 돈도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 회수하겠다. 그랬더니 막 시장에 발작을 일으켜갖고 막 폭락하고 난리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한동안은 뭐 회수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된 금리 인상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도 연준이 적절하게 다 조절을 할 것이다. 조절을 하는데 한참 뒤에 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 걱정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말하자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가 늘어날 때,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인구 숫자가 늘어나거나 소득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집 사는데 다 박아도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뭔 돈 쓸 돈이 있어갖고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그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물가지표, 그거는 인플레는 없는 거죠. 근데 대신에 자산 인플레가 엄청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보면 약간 사기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돈을 푸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자본가들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더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 가져가야 되는 몫이 공평해야 되는데 자본의 몫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국민의식과 시민의식이 있으면 똑똑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사실은 조세 정책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것들을 세금으로 좀 걷어서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야죠. 복지를 통해서든 뭐 이렇게 하든. 그래야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이 사회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그게 뭐 패권 전쟁으로까지 이제 해석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어쨌든 앞으로도 이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대고 있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더 이 달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이게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그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이라든가 성장 속도를 보면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눠서 하면 되죠. 아니, 나눠서 하면 되죠. 정말 이게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의견에 또 이쪽에도 이 정도 서로 좀 분배해서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나눠서 한다고 하면 미국에 많이 하고, 왜냐면 거기가 더 크니까 시장이. 그다음에 중국에 좀 적게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뭐 충분히 그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성장의 잠재력으로 보면 중국이 높지 않냐 이런 거고, 현재 시스템의 경쟁력으로 보면 당연히 미국이 높은 거고, 그런 건데, 그런 맥락에서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잠재력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이러니한데, 우리는 절대로 내수로 경제를 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약간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요.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할 때 물론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소비 시장이 엄청 크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해야죠. 소비 주도 성장을 해야 되는 나라고, 중국도 시장이 엄청 크죠. 거기도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고, 우리가 경제 규모가 세계 한 10이 되는데 우리 내수로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경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춰서, 상품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고. 근데 중국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성장의 포텐셜이 큰 나라죠. 왜냐하면 14억의 인구들이 소비를 늘린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중국이 더 주식이 더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충분히. 네. 근데 단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는 미국이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은 늘 그랬어요. 누군가 자기의 패권에 가까이 오면 다 견제했어요. 독일을 처음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미국의 견제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다 하는 게 일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은 과연 정치체제가 경쟁력일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거는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 얘기를 하면서 정치 얘기를 하면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정치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경제라고 하는 건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 정치 경제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원래 경제학이라는 건 없었어요. 정치학이 있었지. 정치학에서부터 경제학이 나온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북한이거든.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같은 한민족이잖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DNA가? 근데 북한 엄청 못 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정치 체제가 그런 거거든. 중국을 보고 제가 보기엔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경쟁이 없으면 효율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북한이 정상이겠어요? 독재니까. 경쟁이 없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 체제가 좋은 점이 뭐냐? 민주주의 체제가 좀 말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국민들이 살기 싫으면, 힘들면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택동의 1인 독재 체제를 등소평이 뼈저리게 느낀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모택동이 실수했을 때 중국 국민들이 그 대약진 운동인가요? 그거 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리고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정투쟁으로 모택동은 살아났지만 그래서 상대방 정적들을 숙청했던 거죠. 그때 뭐 유속인이 뭐 주운내니 등소평이 그때 실가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암흑기를 가져왔냐 이거죠. 그래서 등소평이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살아있을 때 권력에서 내려왔고 집단 지도체를 만들었잖아요. 누가 하나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 했던 게 등소평이 만드는 집단 지도체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깬 사람이 지금 시진핑이잖아요. 시진핑이 부패 문제를 들고 나와서 물론 부패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게 야 너도 해먹고 나도 해먹고 이런 거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아씨 뭐지 이럴 때 시진핑이 부패 이렇게 척결을 들고 나와서 했는데 결국은 지금 1인 독재로 가고 있잖아요. 네. 1인 독재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인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네, 그렇죠. 그 정치 시스템 때문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렇게 와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네. 그 매력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보시나요? 제 얘기는 참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견해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뭘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분산 투자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담론으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다 포텐셜이 있으니까 나눠서 하는 거죠. 나눠서 할 때 기준은 미국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아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네. 이게 제가 방송하기 전에도 우리 가능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라 그래 너무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아 이런 거구나.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어떤 중립적인 자세를 갖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은 이렇게 중국의 합리적인 말씀이잖아요. 분산 투자. 중국도 매력적이니까 이렇게 해라. 근데 사회주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중국에 투자해? 친중. 친중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맞다고 보는데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그 아집이 있으면 그거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늘 나보다 낫거든요. 그 시장을 내가 읽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 고집을 세우고 빡 있으면 둘 중에 하나죠.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중간에 부러져 죽죠. 그래서 내가 펀드 매니저들을 보면 제가 이제 이쪽 자산운용업계 30년 넘게 있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들이 중간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집이 센 사람들. 그러면 시장은 아닌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열린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투자도 뭐 예를 들면 정치가 뭐 저는 뭐 사실 정치에 중립적인 사람인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뭐 보수고 나는 진보고 이런 진영 논리가 강한 그런 진영 마인드를 갖고 투자를 하면 그럼 투자는 잘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옳은 얘기는 옳은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고 틀린 얘기는 틀린 얘기로 비판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합리적인 거죠.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쨌건 그런 리스크적인 요소도 있지만 대신 또 매력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 펀드 매니저 말씀하셨으니까 왜 펀드 매니저가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투자가들 보면은 연세들이 막 80, 90,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뭐 조지 소로스니 막 이러잖아요. 현역에서 뛰는 분들. 근데 우리 일반 어떤 이런 데서는 한 40 좀 넘어가면 다 이렇게 도태되지 않나요? 그건 나도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번에도 그 경험이 많은 이런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은 위험하니까 좀 이렇게 중립적인 자세로 조심스럽게 포지션을 취하고
경력이 짧은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쓴맛을 본 게 없으니까, 그 폭락의 경험이 없으니까 용대리라고 막 밀어붙이고. 근데 결국은 네. 저희가 용대리라고 그래요. 용대리라고 그래요? 네, 왜냐면 옛날에 이제 강세장에 오면 네. 증권회사 객장에 늘 용대리들이 있어. 대리 직급은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예, 한참 막 용감한 대리. 용감한 대리. 그래서 용대리라고 하는데 그 강세장에서는 저쪽 막 밀어오르는데 자기 확 색깔이 변할 때 대응을 못하죠. 왜냐면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용대리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늘어놓으면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게 좀 적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융업계에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좀 퇴출을 시키는 게, 경험이 많은 게 오히려 이 금융 투자 시장에서는 독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보기엔 사회적인 풍조 같은데요. 왜냐하면 금융권, 은행권들이 55세가 되면 네. 임금 피크아웃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맞춰 하는 거예요. 대충. 별 의미 없이. 55세쯤 되면. 이제 나이 근데 또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가 지금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사회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각은 안 그렇더라고. 이미 이제 뭐랄까요, 원로야 원로. 원로. 좀 이상해. 근데 이제 전 생각에 그렇게 해서 물러나 줘야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잘한다고 계속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기회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잘하더라도 그럼 잘하면 물러나서 자기 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물러나줘야 또 젊은 친구들이 또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장기 투자,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모든 산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언택트 문화로 바뀌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의해서 또 산업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예전에 워렌 버핏식의 어떤 장기 투자, 이런 가치 투자, 이런 것이 앞으로도 먹힐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최근에 수익률이 안 좋죠. 워렌 버핏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가치 투자는 늘 맞죠. 왜냐면 가치를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른 게 뭐를 가치로 볼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혁신이라고 하는 걸 더 많이 쳐주잖아요. 가치로. 그러니까 뭐를 가치로 볼 거냐 하는 건 시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시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그러면 저도 잘 모르지만 시대 정신을 담는 주식을 사는 게 맞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사회를 혁신시켜 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사람들, 인간의 삶에 무언가 가치를 가져다 주는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오랫동안 그 투자를 하시고 또 큰 자산을 운영하셨던 우리 이창훈 단장님을 초대해서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난번 방송도 그렇고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라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 보람 있죠. 네. 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